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73살 박기백 씨의 하루는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밤사이 아들이나 딸에게서 문자라도 왔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기백 씨가 5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박기백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하지만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기백 씨는 손수 입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집안 사람들은 박기백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바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외국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딸은 인천에 살았지만 그녀도 바빴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박기백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열심히 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박기백 씨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가고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했지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았습니다. 경로당 봉사자 모집. 박기백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여기 어르신들 식사 준비 좀 도와주시면 돼요. 박기백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툴렀지만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살면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박기백 씨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부엌 일을 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일이지. 박기백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할 줄 알아야죠. 점심을 준비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 자식들은 어디 사나? 서울이랑 외국에 있어요. 자주 보나? 아니요, 바빠서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지, 자식들 다 바쁘지. 박기백 씨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봉사라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박기백 씨 자신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박기백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잊혀진 사람들.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기백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계산대 앞 로또 광고를 보았습니다. 1등 당첨금 30억 원. 박기백 씨는 평생 로또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번 돈, 진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딸에게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라며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1,000원이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자동으로 뽑아드릴까요? 네. 기계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로또를 샀었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습니다. 우연이겠지. 두 번째 숫자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맞았습니다. 박기백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번호,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기백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기백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보러 오는 것. 그게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혼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기백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조용히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박기백 씨는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첨금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21억이 넘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자식들 주면 좋아하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자식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얽히게 될 것입니다. 박기백 씨는 그게 싫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의미 있게 쓰자. 먼저 경로당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경로당은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았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고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박기백 씨는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대요? 모르겠어요. 익명이래요. 박기백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새 보일러가 들어오고 화장실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좋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야. 박기백 씨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김할머니. 혼자 살면서 병원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김할머니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익명으로. 김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 복지사가 확인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거구나. 돈의 진짜 의미는. 그렇게 1명, 2명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 월세가 밀린 사람, 자식 학비가 없는 사람. 모두 익명으로. 박기백 씨는 절대 자신이 도왔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다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기백 씨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아파트에 살며 경로당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최 선생님.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혼자 식사하고 혼자 나갔습니다. 박기백 씨는 그 모습이 예전의 자신 같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최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최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박기백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점점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식들이 있어요? 박기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 있어요. 자주 보나요? 박기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잘 안 봐요. 최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들 둘 있는데 10년째 연락이 없어요. 왜요? 제가 재혼했거든요. 아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배신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박기백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내 행복은 생각하면 안 되나 봐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최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최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박기백 씨는 최 선생님이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경도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 선생님 우편함에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새 지갑과 새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누가 보냈는지 몰라 경로당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가 제 우편함에 이걸 넣었나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기백 씨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경로당에서 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가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박기백 씨는 익명으로 버스 대절 비용을 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누군가 익명으로 비용을 내주셨대요. 모두 무료로 가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다 갈 수 있겠네. 박기백 씨는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꽃놀이 날, 봄 햇살 아래 어르신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니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 선생님이 박기백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행복해 보여요. 박기백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외로워 보이더니 지금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기백 씨는 웃었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인가 봐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변한 거예요. 저도 박 선생님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기백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참 행복했다.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은 것 같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구나. 돈을 쓰면서 깨달았다. 돈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주면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쓰면 매일 행복하다. 여름이 왔습니다. 경로당에 젊은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이름은 민지.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르신들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어떠세요?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무료예요. 누군가 익명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박기백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서전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민지는 정성껏 들어주고 기록했습니다. 박기백 씨도 참여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박기백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 키울 때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왜요? 박기백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이니까요. 예전엔 남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 위해, 가족 위해.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요. 누군가를 돕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민지는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멋지세요. 박기백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박기백 씨를 자주 찾았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기대하세요. 좋은 직장 다니고 빨리 결혼하고. 그런데 저는 제 길을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기백 씨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불행하면 부모님도 결국 불행해져.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기백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이가 무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자산이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박기백 씨가 로또에 당첨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장에는 15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6억을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관리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주에 구청에서 나오신대요. 익명의 기부천사를 찾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르신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굴까 정말 궁금해. 박기백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고마운 마음만 있으면 되죠. 박기백 씨는 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최 선생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쓸쓸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구청 직원이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분 혹시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백 씨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진 후 최 선생님이 박기백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죠? 박기백 씨는 놀라서 최 선생님을 봤습니다. 뭐가요? 익명의 기부천사요. 박 선생님이 맞죠? 박기백 씨는 부인하려다가 최 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제 우편함에 선물 넣어준 것도 버스 비용 낸 것도 모두 박 선생님이었죠? 박기백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박기백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최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르나요? 박기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돈 때문에 오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최 선생님은 박기백 씨를 이해했습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박기백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박기백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내나? 네, 아버지는요? 응, 잘 지내지. 큰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생각 못했어요. 박기백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하느라 바쁜 거 아는데 뭘. 아버지,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가족들이랑 같이요. 그래, 그러면 좋지. 전화를 끊고 난 후 박기백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일주일 후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도 함께였습니다. 박기백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래 사셨어요? 응, 30년 넘게 살았어. 큰아들은 낡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기백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가 좋아. 이웃들도 있고 경로당도 가까워서. 큰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로당이요? 응, 요즘 거기서 봉사해. 큰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봉사를요? 그래,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어. 식사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괜찮으세요? 생활비 같은 거요. 박기백 씨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큰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돈 걱정을 했구나. 자신이 부담될까봐. 그 순간 박기백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 그것이 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큰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박기백 씨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기백 씨에게는 이제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친구들 민지, 최 선생님.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기백 씨는 74살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새해 첫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명씩 새해 소망을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자식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박기백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뭐 바라세요? 박기백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올해 자서전이 출판돼요. 기대하세요. 박기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서전.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남긴다는 것.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소박한 표지에 박기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니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자식들을 키운 시절,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고 난 후의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백 씨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었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박기백 씨가 먼저 전화한 것입니다. 아들아, 나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큰아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시다니 신기하네요.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부담 줬던 것 같아.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나도 이제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아버지까지 챙기려니 부담됐겠지.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가족 잘 챙기고 그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큰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박기백 씨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이해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 바느질 잘하는 어르신은 동네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고, 요리 잘하는 어르신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박기백 씨는 목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 수 있지. 책꽂이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박기백 씨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톱질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행복해 보여요. 박기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날 밤 박기백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1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3억을 더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박기백 씨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모두 쓰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익명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10억으로 재단을 만들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하시려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괜찮아요.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석 달 후, 희망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 운영은 민지가 맡았습니다. 민지는 재단 설립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박기백 씨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던 날, 10명의 학생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 장학금 덕분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기백 씨는 객석 맨 뒤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거구나. 돈의 진짜 의미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 겨울이 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75살이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지 3년. 통장에는 이제 2억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기백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지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 우리 경로당이 시에서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됐어요. 어르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네. 그리고 한 분을 특별히 표창하고 싶어요. 민지는 박기백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기백 선생님. 박기백 씨는 놀랐습니다. 나요? 네,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 경로당은 지금처럼 활기차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챙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기백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의 은인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은 박기백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기백 씨도 최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기백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 자녀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너희 인생 잘 살아라.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작은아들, 아버지, 건강하세요. 딸, 아빠, 다음 주에 갈게요. 사랑해요. 박기백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기백 씨는 새해 첫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로또에 당첨되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났기 때문이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내 가족이다. 돈은 다 써버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 돈으로 나는 진짜 삶을 배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없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길은 다르더라도 마음은 이어져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늙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로또는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준 것이다. 진짜 변화는 돈이 아니라 내 선택에서 왔다. 나누기로 선택한 것, 관계를 선택한 것, 사랑을 선택한 것. 그 선택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봄이 왔습니다. 박기백 씨는 경로당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 개나리, 철쭉. 어르신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꽃들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박기백 씨는 흙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처럼 예쁘겠죠? 최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우리가 꽃이에요? 그럼요, 늦게 피는 꽃이지만 그래도 꽃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꽃을 심었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박기백 씨의 인생에도 봄이 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그 어느 봄보다 따뜻했습니다.